광고 크리에이티브 수업 2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1차 시에는 일단 카피라이팅의 정의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를 창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 2가지를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피의 전략 전술에서 3개,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시에는 이제 이 중에서 카피의 구성 요소에서 총 14개, 헤드라인부터 CM소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개 중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단 앞에서 컨셉, 즉 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파악하기 쉽게 그것을 바꿔서 전달을 하는 광고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을 헤드라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쇄 광고는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신문이나 잡지 보실 때 그 광고를 유심히 보시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인쇄 광고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보는 건 이제 뭐 비주얼 정도 좀 보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정도는 좀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쇄 광고에서 헤드라인은 사람들이 이 광고로부터 얻는 그 정보에 바로 도입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은 이 광고의 아이디어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설득하는 그 키포인트이자 광고의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는 이 광고에서 이 헤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길비가 이 인쇄 광고의 독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오길비 조사에서도 사람들이 인쇄 광고를 잘 안 보는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보는 게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 독자의 약 80% 이상이 헤드라인 정도만 이제 훑고 그냥 지나가는 헤드라인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라인에서 광고주의 제품을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광고주 예산의 80% 이상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을 아주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런 헤드라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드라인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보통 크게 3개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헤드라인은요,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끄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잡아 끈 그 소비자들의 주의를 그대로 이제 바디카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헤드라인 자체만 갖고도 이 광고의 전체 메시지, 이게 무엇이다, 이런 것을 또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헤드라인의 크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정의를 얘기할 때 이 헤드라인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가 보통은 이제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대체로 이제 굉장히 크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굵게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이러한 헤드라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헤드라인은 광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위치가 어디냐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을 만한 곳,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쇄 광고일 경우는 이렇고요. 방송 광고일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끔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끔 그렇게 자막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헤드라인의 양과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헤드라인의 양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헤드라인의 길이는 짧아야 된다, 뭐 길어야 된다, 이런 일반화된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광고를 만들 때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긴 것보다는 헤드라인이 짧을 때 그때 더 소비자가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광고를 집행하고 나면 이번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광고 효과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뭐 기억나는 카피, 헤드라인 이런 걸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헤드라인이 길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잘 못 적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헤드라인이 좀 짧으면 사람들이 좀 잘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비록 이제 헤드라인은 이래야 된다. 그 길이는 어때야 되고 양은 어때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지만 제 경험상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을 작성하실 때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창작하실 때는요. 광고의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이라던가 바디카피 이런 광고의 다른 요소들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의 다른 요소들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드라인만 동떨어지게 이렇게 창작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시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카피를 창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헤드라인을 창작하실 때는 우리의 메인 타겟, 이들의 수준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보다는 뭐 구어체 이런 걸 쓰고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그런 단어들, 그런 쉬운 단어들 위주로 헤드라인을 창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인쇄 광고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쇄 광고를 보시고 여기서 헤드라인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이 광고에서 헤드라인은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이 뭐죠? 아까 전에 이 헤드라인을 설명할 때 헤드라인은 이제 광고의 핵심이라서 가장 크게 그리고 굵게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추해보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헤드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이보리 비누.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광고사에 기록이 된 아주 유명한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아이보리 비누는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 중에 실수로 그만 열을 너무 많이 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누 안에 아주 밀도 높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물에 뜨는 이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1879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다른 비누들은 어땠냐면요. 대체로 크기가 아주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호숫가라던가 강가 이런 데서 모욕하고 이렇게 씻을 때 이 비누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이 비누는 그런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 광고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게 뭐죠? 바로 아이보리 비누죠. 근데 보시다시피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비누들처럼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이것을 적극 부각을 했죠. 일단 물에 뜬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아주 순수한 제품이다. 순도 높은 품질 좋은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이 아이보리 비누의 판매량도 이제 증대를 시켰고 시장 점유율도 크게 증가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광고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카피의 구성 요소인 오버라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오버라인에서 이 오버가 뭔 뜻인가요? 저게 뭔 뜻이죠? 오버는 그렇죠. 위에, 위쪽에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 그 뜻 그대로 위쪽에 있는 카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쪽에 있냐면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이 헤드라인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이 헤드라인으로 유인을 하는 그런 카피, 이것을 오버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이 헤드라인으로 이끄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헤드라인의 내용을 이 오버라인이 좀 보완하고 그리고 꾸미는, 그러니까 수식하는 이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버라인은요, 생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중요한 건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단순 명료하게 광고를 창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오버라인은 사실상 군더더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헤드라인만 갖고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이 오버라인은 생략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쇄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여기서 오버라인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광고인데요, 웅진코웨이 정수기 광고입니다. 여기서 오버라인은 무엇인가요? 뭐죠? 바로 조금 전에 이 오버라인은 오버, 그러니까 헤드라인 위에 있는 카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떠올려 보시면 분명히 쉽게 오버라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버라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쵸, 이거 깐깐한 물, 깐깐한 서비스, 이게 오버라인이죠. 일단 헤드라인은 이제 광고에서 가장 활자가 크고 보통은 이제 이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웅진코웨이로 오세요, 이게 헤드라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버라인은 그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깐깐한 물, 깐깐한 서비스, 저 카피가 오버라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오버라인은 헤드라인을 수식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진코웨이 정수기가 굉장히 꼼꼼한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물을 제공하는 그런 정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지금 꾸며주고 있고 동시에 이 내용을 보완, 강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세 번째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인 서브헤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서브 헤드라인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 서브란 단어가 뭔 뜻인가요? 사전적 뜻이 무엇이죠? 바로 그쵸, 밑에, 아래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서브 헤드는 밑에 있는 카피예요. 그런데 어디에 밑에 있냐면 바로 헤드라인 여기 밑에 있고 그리고 바디 카피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헤드라인 바로 밑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바디 카피 바로 위에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 이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나 흥미, 관심 이것을 이제 헤드라인에서 바디 카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카피를 이걸 서브헤드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서브헤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브헤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헤드라인 바로 밑에 위치를 하면서 이 헤드라인의 내용을 이 서브헤드가 뒷받침해주는 일, 즉 보완, 강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브헤드는 아까 전에 우리가 금방 배웠던 이 오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 명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는 심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라인만 갖고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이 서브헤드도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서브헤드의 크기를 좀 보면요, 이거는 헤드라인보다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가 헤드라인보다는 좀 작은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는요, 이게 길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한 문장에서 한 3문장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구성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SK주유소 이 인쇄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고 여기서 서브헤드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광고가 이제 이건데 여러분들 서브헤드가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이 서브헤드는 서브, 이 밑에 있는, 헤드라인 밑에 있는 카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으실 수 있죠. 뭐죠? 바로 SK주유소에서 12만 원 상당의 주유 세차 혜택 받으세요. 이게 서브헤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에서 헤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 이 카피죠. 기아 자동차 고객님이세요? 이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소비자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내용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서브헤드를 써가지고 이 부족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아 자동차 고객님이라면 SK 주유소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 예를 들어서 기름값도 좀 이제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세차도 해주고, 워셔액도 주고 해서 총 12만 원 상당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소비자한테 이 서브헤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헤드라인 밑에 있는 카피, 이걸 서브헤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디 카피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 카피에서 이 바디가 뭔 뜻인가요? 저게 뭔 뜻이죠? 바로 몸통, 몸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바디 카피는요, 광고 메시지의 몸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카피를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에서 이 몸통은 차지하는 면적이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디 카피도 광고의 이제 다른 카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몸통에 해당이 되는 카피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은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그 다음 이런 바디 카피의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디 카피는 어떤 일을 수행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의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소비자한테 이런 가치를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디카피는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걸 믿게,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도 들고 그다음에 근거도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죠. 다음으로 이런 바디카피를 창작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바디카피를 쓸 때는요, 소비자들의 욕구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광고주 제품이 그러한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끔 그렇게 바디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바디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다음의 요소들, 즉 흥미성, 통일성, 명료성, 강조성, 설득성,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카피를 쓰셔야 합니다. 먼저 흥미성, 이건 뭐냐면 바디카피를 창작하실 때는요, 소비자들의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카피를 이렇게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카피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카피를 읽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흥미를 잘 불러일으키게 되면 일단 주의도 끌고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 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끔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이 바디카피의 첫 번째 문장, 이것을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흥미 유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통일성입니다. 바디카피를 창작을 하실 때는 광고의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나 뭐 서브헤드, 뭐 오버라인, 비주얼 이런 거하고 통일이 되게끔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이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광고를 봤을 때 이 광고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디카피는 다른 요소들하고 통일되게 그렇게 창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명료성입니다. 바디카피를 창작하실 때는요, 굉장히 심플하게, 명료하게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카피는 굉장히 그 양이 많아요.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단순 명료하게 작성을 안 해버리시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바디카피를 창작을 하실 때는 강조성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좀 부각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강조점을 둬서 이렇게 부각을 시킬 건가? 어떻게 해야 강조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한 내용은요. 그 부분만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즈를 좀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폰트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이탈릭체, 뭐 줄긋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뭐 폰트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바디카피를 창작을 하실 때는요, 이 중요한 내용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둬서 이렇게 부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카피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요소 설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디카피는요, 이게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상업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카피는 소비자들한테 제품,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디카피의 설득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일단 이 바디카피를 쓸 때는요.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매체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바디카피를 작성을 하셔도 설득력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그런 문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어체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구어체, 그리고 쉬운 단어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이 바디카피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카피를 창작하실 때는 이렇게 흥미성부터 설득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창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 바디카피의 사이즈는 일단 뭐 헤드라인, 뭐 서브헤드 이런 것들보다는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이즈가 작을까요? 그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디카피는 양이 많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바디카피를 헤드라인처럼 크게 그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광고의 지면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헤드라인이나 서브헤드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이 바디카피가 창작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카피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리드 카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드 카피에서 리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리드의 뜻이 뭐죠? 리드는 이끌다, 끌다, 또는 앞장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실제로 앞장서서 이끄는 카피입니다. 그런데 뭐를 이끄는 카피냐면 바로 바디카피예요. 이 바디카피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럴 때 이것을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바디카피를 딱딱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읽기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카피, 이걸 리드 카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리드 카피를 이제 언제 쓰는지 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리드 카피는 보통 바디카피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익히지 않을 때 이 리드 카피를 씁니다. 또한 바디카피의 내용이 딱딱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때 그 앞에 리드 카피를 또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리드 카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드 카피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많은 바디카피의 내용을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구분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 리드 카피의 그 크기를 보면요, 일단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이것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헤드 이것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바디카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바디카피보다는 그 사이즈가 좀 큰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KT의 네스팟 광고인데 이 KT 네스팟이 만원사례 대잔치 이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바디카피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행사가 일단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약해서 이렇게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바디카피 내용이 딱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된 내용들 앞에다가 리드카피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게 했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게 리드카피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 카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피가 이렇습니다. 월 1만 원 추가로 PC에 날개를 달자. 메가패스 기존 고객 감사 대잔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디카피의 내용이 다른 고객도 아니고 기존에 원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행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리드카피를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의 없다, 요금 부담 없다, 네스팟 예약 가입 고객 축하 대잔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카피의 내용은 수많은 고객들 가운데 이제 예약해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카피만 읽어도 아 여기가 뭔 내용이구나 이렇게 바로 바디카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드카피죠. 리드, 앞장서다, 이끌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디카피 앞에 앞장을 쓰고 여기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고 있죠. 바로 이런 카피들을 리드카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보시면 비주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폰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런 비주얼이 제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비주얼 옆에 위치를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짤막한 문장 그러면서도 이제 크기가 작은 그런 카피가 있는데 이걸 바로 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카피 캡션은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캡션이란 단어의 사전적 뜻이 무엇인가요? 보통 뭐 서파라던가 사진, 여기에 붙어있는 설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뜻 그대로 이제 광고에 제시되는 비주얼 이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카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캡션의 기능은 뭐니 해도 광고에 제시된 비주얼 이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캡션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주얼만 제시가 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캡션을 붙여가지고 비주얼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캡션이 보완하게끔 그리고 내용을 강화하고 완성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 비주얼을 보고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막고 우리 광고주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캡션이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캡션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캡션은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지금 계속 정의 이런 데서 설명을 한 것처럼 캡션은 그림 옆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굉장히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캐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캐쳐에서 이 아이가 뭔 뜻인가요? 이 아이가 뭔 뜻이죠? 바로 눈이란 뜻이죠. 그리고 캐쳐는 잡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뜻 그대로 우리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피, 이걸 아이캐쳐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그 특성을 보면은 이 아이캐쳐는 일단 눈을 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이 짤막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장이 길고 구구절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 이걸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그런 캘리그라피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 폰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폰트 자체로 마치 손으로 이렇게 쓴 듯한 그런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감탄사라던가 아니면 의성어 이런 걸 쓸 때도 있습니다. 눈을 끌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이슬 서머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 안에서 아이캐쳐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눈길을 확 잡아 끄는 거, 그게 아이캐쳐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광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이캐쳐는 무엇인가요? 뭐죠? 여러분들 금방 이게 아이캐쳐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뭐죠? 바로 이 단어죠. 이 참이슬 서머 이것은 저기 동해에 그 해양 심중수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마시기만 해도 하는 이런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일단 굉장히 짤막하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쓴 듯한 그런 글씨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탄사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캐쳐는 사람들의 눈을 잡아 끌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벌룬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벌룬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뭔 뜻이죠? 벌룬은? 그쵸, 풍선이란 뜻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화를 보다 보시면은 이 말풍선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말풍선 안에다가 광고 모델의 말이라던가 이 생각을 넣어서 표현한 카피, 이것을 벌룬 이렇게 부릅니다. 벌룬이 이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게 말풍선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풍선의 모양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잘 끄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역할을 벌룬이 수행을 하고요. 또한 이 벌룬을 통해서 저게 뭘까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유발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 위치를 보면요. 이 벌룬은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바로 광고 모델 옆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벌룬 자체를 굉장히 그 크기를 키우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그걸 딱 배치를 해가지고요. 이 벌룬을 헤드라인으로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디카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상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65MC 이 비만 클리닉 광고인데 여기에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지방을 형상화한 지방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의료 거부감을 줄여주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캐릭터와 그리고 이제 여성 그 광고 모델 이들 옆에 이 벌룬이 위치를 해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영상 광고를 보시면서 이런 게 벌룬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네, 하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요? 사이즈는? 라지. 라지요. 단 거. 당신의 비만, 우리에게 맡기세요. 비만 하나 꽉 잡았다. 365MC. 이 영상 광고 안에서는 이 지방이 캐릭터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광고 모델 이 옆에 벌룬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룬을 통해서 마치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풍선을 활용한 이런 카피들, 이것을 벌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란 건 뭐냐면 이제 광고에서 이 바디 카피하고는 별도로 좀 더 이렇게 특별히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만약에 경품을 준다. 그러면 이 경품 제공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쿠폰을 준다. 그러면 쿠폰 제공에 대한 그런 정보를 또 따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박스, 즉 사각형 모양의 띠를 둘러가지고 그 표현한 카피가 있는데 그걸 바로 박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박스, 그러니까 사각형의 괴선,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런 박스의 기능은 뭐냐면 지금 이게 사각형의 띠를 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띠가 둘러져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 주의를 끌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이목을 이렇게 끌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사각형의 띠를 두르게 되면 광고의 다른 요소들, 즉 헤드라인이나 뭐 비주얼 이런 거하고 이 박스 안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구별짓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카피의 역할은 이렇게 주의를 끄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요소하고 구별짓는 거, 이런 역할이 박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K글로벌의 스타스타 114 광고인데요. 이 스타스타 114는 행사를 이제 따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바디카피하고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스, 사각형의 띠를 둘러가지고 이 별들에게 물어봐, 이 행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린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이 행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주는 경품, 즉 노트북, 자동차, 해외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카피하고는 별도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 이런 걸 전달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의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박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박스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이제 뭔가 좀 자세한 정보를 이제 바디카피하고는 다르게 또 이게 전달을 해야 된다면 이때 사각형의 띠를 둘러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카피들, 이게 바로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로고 타입을 보겠습니다. 사실 로고 타입은 이걸 줄여가지고 로고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리고 뭐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로고 타입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브랜드 네임 또는 이제 우리의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도모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제품의 특징,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을 한 문자라던가 아니면 문자 그림의 결합체를 로고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아디다스, LG전자, 삼성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나 또는 이제 문자 그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 놨어요. 이런 게 이제 로고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로고 타입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은 아까 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이런 것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로고 타입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 우리 기업 이러한 요소들을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특성 이런 것을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로고 타입은 이게 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모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로고 타입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 로고 타입이 어디에 배치가 되던가요? 아마 분명히 이제 신문 광고, 잡지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에 있었죠? 그쵸? 광고 하단 이 모서리 부분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던가요? 광고 끝부분, 이 후반부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로고 타입을 굉장히 잘 활용한 영상 광고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광고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배웠어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떠한 소구법을 활용했나 한번 머릿속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고 타입이 이제 후반부에 배치가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디 광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가운데서 어떠한 소구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서 판단하셨죠? 어떤 소구법을 썼죠? 바로 그쵸, 비교 기법을 썼죠. 비교라는 기법이 일단 2개 이상의 대상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이 둘 사이에 우월성이나 또는 뭐 차별성, 뭐 일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지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하고 경쟁사들, 뭐 알파 로메오, 벤츠, 볼보, BMW 이런 거하고 서로 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우디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비교 기법을 썼죠.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 타입을 잘 활용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자동차 키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알파 로메오의 자동차 키였는데 이 알파 로메오는 디자인이 유명하다라고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벤츠의 이 자동차 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벤츠는 특히 안락함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보의 키가 나오면서 볼보는 안전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BMW 이거는 스포티함 이것이 이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점을 갖춘 차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아우디다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 키의 키고리가 아우디의 로고 타입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 로고 타입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로고 타입은 이제 광고,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후반부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슬로건은 뭐냐면 일단 광고 캠페인의 주제라던가 또는 이제 우리 제품의 뭐 장점, 특성 또는 기업의 철학, 주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짤막한 말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문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카피 이걸 슬로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슬로건은요 그냥 한 번 쓰고 탁 하고 버리는 일회용 카피가 아닙니다. 비교적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써가지고요. 이 기업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제 브랜드 자산 구축 이런 데도 이제 기여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카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의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우리 제품의 장점이나 특성 그리고 이제 광고 캠페인의 주제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 주장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대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카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비교적 좀 길게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누적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슬로건의 크기와 위치를 보면요. 일단 그 사이즈는 작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상단이나 광고 하단, 모서리 부분에 많이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후반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상 광고 하나를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슬로건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웬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래에서 온 너야. 이렇게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닮았어요. 그런데 행색이 좀 너무 초라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처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특히 이제 슬로건 찾아보시면서 다음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Hey, I'm you from the future. You're me. I know. Drink this. It's working! Keep drinking!
여러분, 이 광고에서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갓 밀크죠. 번역하면 이제 우유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카피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그 카피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 이 미국 안에서 우유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우유에 대한 이미지 또한 별로 좋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 우유에 대해서는 애들이나 마시는 거, 올드한 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 내 언론들이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보도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낙농업계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갓 밀크 광고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광고 모델로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던가 영화배우, 모델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유를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은 우리 입술 위에 이 우유 수염이 생겼던 적 있으셨죠? 바로 이걸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안에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일단 등장을 하고요. 다 하나같이 우유 수염,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 수염을 달고 광고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광고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 유명인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던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유로 전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애들이나 마시는 거, 올드한 거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유는 신선한 거, 새로운 거, 현대적인 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유의 이미지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광고 안에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우유를 마시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광고 덕분에 우유의 판매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갓밀크 광고 캠페인은 이 우유의 이 판매량, 이미지 이런 거의 개선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던 유명한 광고여서 이 광고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12번째로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자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자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이 광고 화면에 문자 형태로 제시한 카피를 이걸 자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막의 기능은 일단 이 자막을 효과적으로 잘 쓰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고 영상, 이것을 이 자막이 이렇게 보완을 하고 강화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막을 쓰게 되면 이 광고 메시지 전달력이 이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거기에도 이제 자막이 있어요. 근데 이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있으면 어떤가요? 확실히 그 외국 영화를 잘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막은 그 메시지 전달력도 높이고 그리고 이해도 잘하게 돕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KB금융그룹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근데 단순히 노래를 제시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노래방 화면 같은 그런 자막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셔서 그 화면 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자막이 있는데 이 자막은 노래 순서에 맞춰가지고 색깔이 변화합니다. 이 광고에서도 그 나오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KB금융그룹의 의지를 소비자들한테 확실히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광고를 보시면서 정말로 자막이 메시지 전달력도 높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이해도 이런 것들도 높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의 변화는 계속되죠. 젊음에 더 많은 힘이 되고 기회를 더 많이 전해주고 성공을 더 많이 함께하고 국민의 내일은 희망이 된다면
꿈이 된다면 KB는 멈추지 않아 꿈 내일 희망 커져라 커져라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이 광고에서는 노래를 제시를 하면서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 자막의 색깔이 변하는, 그러니까 마치 노래방 화면 같은 그런 자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랑 그 다음에 자막 이걸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자막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해가 됐죠. 이렇게 자막은 이제 화면에 이제 문자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그리고 메시지 전달력도 높이고 그리고 이해도 이런 것도 높이는 이런 카피인데 이 KB금융그룹 광고는 이 자막의 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예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13번째로 나레이션, 이 카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레이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레이션이 사전적으로는 뭔 뜻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이야기, 해설, 서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성우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서술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 식의 카피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 성우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카피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일단 이러한 나레이션의 기능을 보면은 이 나레이션은 이제 서술, 해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제시된 광고 영상 이것을 보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한 그 영상의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영상의 감정적인 효과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광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나레이션에 주목해서 광고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에는 루마니아 체조 선수, 즉 나디아 코마네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1976년에 당시 1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아무튼 이제 그 나이에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2단 평행봉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상 최초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만점은, 그러니까 2단 평행봉 경기에서 만점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만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3살의 나디아 코마네치가 그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바로 이 기록 영상에다가 미국의 체조 선수인 리우킨 선수의 경기 영상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실 때 마치 두 명이 서로 이제 앙상블 연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 둘 사이에는 수십 년간의 시간 차이, 공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혹시 어색하진 않나? 합성이 이상하진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이 나레이션, 그러니까 성우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이 설명, 이 나레이션에 주목해서 광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그녀에게 체조봉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 하지만 나디아 코마네치는 세계 최초로 10점 만점을 받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그녀의 눈빛이 말해준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영상만 제시가 됐으면 잘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한 이 감정적인 효과도 크게 증폭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우의 말을 통해서 이 영상이 어떠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영상을 이 나레이션이 잘 보완하고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제시된 그 영상의 감정적인 효과도 더 증폭이 돼서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우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런 서술 이런 것들을 나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CM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CM송은 커머셜 메시지송,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노래, 음악 형식으로 제시되는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노래이긴 하지만 카피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요.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일단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하고요. 또는 이제 브랜드 네임 그리고 뭐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기능을 보면은 이러한 CM송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게 이제 노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노래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끄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람들의 기억을 잘 유도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요, 노래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좀 잘 기억되는 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광고에서도 노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께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이러면서 잘 기억,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M송은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고 그리고 기억도 잘 유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동안참치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광고 모델로 조정석과 손나은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즉 이 CM송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주의도 끌고 정보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이제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참치 사주삼밥으로 참치 샐러드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참치 미역국으로 참치 야야야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참치 레시피 5조 5개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자, 동원참치 광고는 이 CM송, 이 카피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을 했죠? 일단 동원참치, 이 브랜드 네임을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줬나요? 바로 참치를 활용한 여러 레시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역국에도 넣을 수 있고 샐러드도 쓸 수 있고 쌈밥 만들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참치를 활용한 요리법들을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노래 형식의 카피를 썼더니 여러분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끌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좀 잘 기억하게 이렇게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CM송은 이 노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도 끌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크게 4가지 주제를 학습을 했죠. 일단 첫 번째는 카피라이팅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카피를 쓰는 것, 카피 창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피 창작의 원칙에서 우리는 2가지의 대표적인 그 카피 창작의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5I 그리고 아이드마 이걸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피의 전략과 전술에서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 이 3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의 구성 요소에서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헤드라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오버라인 밑에 있는 서브 헤드 등등 해가지고 총 14개, CM송까지 14개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성 요소를 한번 맞춰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자, 먼저 여기 1번. 이 카피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시면 How to live sm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카피죠? 바로 이 삼성전자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슬로건은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상단, 광고 하단, 모서리 부분에 위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1번이 이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카피는 무엇인가요? 일단 크기가 가장 커요. 그리고 굵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뭐죠? 네, 광고 메시지의 핵심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카피죠? 지금 헤드라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실 수 있죠? 바로 오버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죠? 4번은 지금 헤드라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헤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카피는 이제 광고 메시지의 몸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바디 카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로고 타입이죠. 흔히 이제 줄여서 로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카피라이팅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레토릭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레토릭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특성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광고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에서 비유의 수사법, 변화의 수사법, 그리고 강조의 수사법, 소리의 수사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카피를 창작하는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카피는 수업 때도 언급을 했지만 마치 식물의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이 꿀벌이나 나비를 유혹하듯이 카피는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피,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